무조건 하면 좋은 자원봉사? NO! 생각하고 고민하는 자원봉사? 예! 안녕하세요, 하얀병로입니다. 오늘은 책 한 권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작년 7월달에 나온 책인데요. 이 책의 내용이 너무나 좋아서, 그러니까 저희 유튜브 채널의 목적과 취지와 너무나 부합되어 가지고 저도 한 두어 번 읽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구독자 여러분께 꼭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습니다. 내용을 대충 훑어서 여러분한테 소개시켜 드리면 그냥 평상적인 이야기밖에 안 되는데, 이 책은 구체적인 실예를 많이 제시했습니다. 또 이 책의 내용을 소개시켜 드리면서 또 저의 생각과 또 저의 경험을 같이 곁들여서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 책 제목은 선량한 차별주의자입니다. 지은이는 김지혜님이고요. 이분은 강릉 원주대학교 다문화학과에서 소수자 인권 차별에 관해 가르치고 연구한다. 기타 등등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차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총 3부로 이루어졌고요. 이거를 한꺼번에 다 하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2시간 이상 걸릴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1-2시간 이상 걸리면 여러분 이거 끝까지 보시지 않을 거잖아요. 제가 컷컷으로 잘라서 이제 시도 때도 없이 전부 다 좀 자주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몇 장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1부 1장을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프롤로그를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좀 책을 볼 때 돋보기를 좀 써야 돼서요,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번 프롤로그 살펴볼게요. 자, 프롤로그에서는 당신은 차별이 보이나요?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고요. 이 책의 저자는 처음에 결정장애라는 말을 그냥 재미있는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혐오 표현에 관한 토론회가 있었는데 거기 토론자로 나와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 결정장애라는 말을 썼나 봅니다. 근데 토론회를 다 끝나고 아마 참석자 중에 한 명이 그런데 왜 결정장애라는 말을 쓰셨어요? 이렇게 짧은 질문 아닌 질타 같은 느낌의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자기는 그때까지도 큰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았죠.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장애인 인권운동 활동가한테 전화해서 물어봤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가 일상에서 얼마나 습관적으로 장애란 말을 비하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다. 무언가에 장애를 붙이는 것은 부족함, 열등감을 의미하고 그런 관념 속에서 장애인들은 늘 부족하고 열등한 존재로 여겨진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제 영상에서도 16회인가요? 거기에도 결정장애를 의식적으로 잘 쓰지 않는다는 그런 영상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의외로 본인도 차별을 눈치채지 못하는 경험이 많다는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자가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을 때 사무실 문에 보라색 종이에 코팅된 명패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비정규직 사무실이었죠. 근데 정규직 사무실에는 나무판에 흰색 글씨로 쓰여져 있었답니다. 근데 이제 이게 한 2년 반 정도 이렇게 지나도 정규직 직원들은 왜 저 사무실은 보라색이고 왜 자기네 사무실은 나무색인지 의식하지조차 하지 못했답니다. 그러나 본인이 비정규직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볼 때마다 들락거리는 매 순간 나의 신분을 각인시켜주는 중글씨 같았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차별을 당하는 사람은 있는데 차별을 한다는 사람은 잘 보이지 않는다. 희한하게 차별을 당하는 사람만의 일처럼 이야기된다. 차별 당한 사람은 계속 의식하고 있다는 얘기죠. 또 우리가 또 흔히 쓰는 이런 말에 대해서도 프롤로그에 나와 있습니다. 한국인 다 됐네요. 희망을 가지세요.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한국인 다 됐네요라는 말은 주로 이제 이주민들한테 칭찬과 격려 이런 의미로 쓰죠. 또 장애인들한테도 희망 가지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마치 그게 이제 그분들에 용기를 가져라 칭찬하고 격려해주는 그런 의미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사실 당사자들은 굉장히 기분 나쁘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분 나쁜 것을 이야기를 하면은
그래? 난 그럴 의도가 없었다. 뭐 이렇게 이제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반응을 합니다. 모욕을 한 사람은 없고 모욕을 당한 사람만 있으니 모욕을 당한 쪽에서 감내하거나 생각을 바꿔야 하는 걸까? 이런 의문점을 가졌다고 합니다. 아마 이 책을 써야겠다고 마음먹은 동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주민들한테 한국인이 다 되었다는 말에 이 말이 무엇이 문제인지 구체적으로 여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주민들은 한국인이 다 되었다는 말에 자신이 아무리 한국에서 오래 살아도 우리는 당신을 온전히 한국인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에 모욕적이라고 했다. 또 다른 이유도 있는데 굳이 한국인이 되고 싶은 것도 아닌데 왜 한국인이 된다는 것을 칭찬으로 들어야 하는가를 문제 제기했다. 한국인이 아니라고 하거나 한국인 중심으로 생각하거나 어느 쪽이든 기분 좋은 말은 아니다. 또 장애인에게 하는 희망을 가지라는 말 역시 희망을 가지라는 것은 현재의 삶에 희망이 없음을 전제로 한다. 장애인의 삶에는 당연히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더 근본적으로는 자신의 기준으로 타인의 삶의 가치를 매기는 것이 매우 모욕적이다. 당사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장애인이 희망을 가져야 할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변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나마 저자가 희망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대부분 사람들이 차별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사실이라고 합니다. 다만 차별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을 뿐이죠. 사람들은 세상이 이미 정의롭다고 믿고 싶어 하지만 평등은 언제나 부당한 법과 체제에 항거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진보해 왔다. 이런 문구로 프롤로그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차례를 보면 1부 선량한 차별주의자의 탄생, 1장 서는 곳이 바뀌면 풍경도 달라진다. 2장 우리는 한 곳에서만 서 있는 게 아니다. 3장 새는 세상을 보지 못한다. 기타 이제 2부 3부도 있는데요. 오늘은 1부 1, 2, 3장까지만 할까봐요. 1장 서는 곳이 바뀌면 풍경도 달라진다. 또 소제목이 다수자 차별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2013년 7월에 남성인권운동가라고 하는 사람이 한강에서 투신 자살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분은 수년간 여성가족부 폐지를 주장을 하고 또 여성 혐오주의자라는 오명이 억울해서 그런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여성 혐오 범죄 피해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는 동안 남성들 사이에서는 자신들이 잠재적인 범죄자라고 몰린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편에서는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의 철폐를 요구하는데 또 한편에서는 여성을 위한 정책이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양쪽 모두 다 차별을 말한다. 그쵸? 그렇게 생각하시는 남성들도 많잖아요. 그쵸? 이런 생각은 다만 누가 불리한 상황에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진단이 다른 것 뿐이죠. 2012년에 새누리당의 필리핀 출신 이자스민 의원이 비례대표로 당선됐습니다. 이때 뭐 거의 이제 반다문화 현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 이주 노동자는 한국인이 일자리를 빼앗는 사람들이고 결혼은 돈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래서 한국인이 피해본다. 이 이주민을 지원하는 정책은 자국민에 대한 부당한 역차별이라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또 비슷한 시기에 성소수자가 문제가 되기도 됐는데 며느리가 남자라니 웬 말이냐 이렇게 정통적인 가족관을 기반으로 비판을 하다가 2007년 차별법 제정 시도를 계기로 보수 기독교 단체 중심에서 성소수자의 권리를 보장하면 피땀 흘려 세운 나라가 망하고 기독교인들이 피해를 입는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소수자인 성소수자의 인권 보장이 다수의 비성소수자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것입니다. 아까처럼 남성이 오히려 여성한테 역차별 당한다. 또 한국인이 오히려 이주민들한테 역차별 당한다. 이렇게 다수자가 오히려 소수자한테 역차별을 당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화두가 많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차별은 없다. 아까처럼 소수자 때문에 다수자가 차별받는다는 이 다수자 차별론은 어떻게 가능할까? 다수자 차별론을 들여다보면은 소수자가 차별받지 않는다는 전제에 시작한다. 과거에 차별이 있었더라도 현재는 해결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니 소수자에게 도움을 주는 정책은 특혜일 뿐이며 상대적으로 다수자에게 부당한 차별이다. 예를 들어서 한국 사회에서 성차별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고위직 중에서도 여성이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대통령도 사실 있었고 고위 공직자나 판검사들도 많이 여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비율로 따지면 남자 여자가 거의 뭐 한 50대 50쪽으로 따지면 실제 공무원 수의 여성 비율은 20%에 지나지 않고요. 고위 공무원은 2.5%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2017년 기준 자료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남성이 많던 직업군에 여성이 있으면 쉽게 이게 여성들도 차별받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된다는 거죠. 사람들 눈에는 이런 여성들만 잘 보이고 그래서 그 수가 많은 것처럼 느껴진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성이 평균적으로 불리하다는 사실은 추상적이라 잘 와닿지 않는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어떤 여성이 자신보다 더 좋은 조건에 있다는 사실은 구체적인 감각으로 경험된다. 여성이 소수만 있어도 차별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희한한 현상은 실험을 통해서 관찰된다. 요 실험이 무슨 실험이냐 하면요, 현재 회사에 2%밖에 이제 여성 직원이 없는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향후 채용할 직원 중에서 50%를 여성을 뽑는 경우와 10%, 또 2% 사람을 뽑는 조건으로 기존에 있는 이 회사 직원들한테 어느 것이 더 평등하냐 이렇게 이제 물어본 겁니다. 실험 결과가 어땠냐면 여성이 50%인 상황은 여성이 아무래도 더 공정하다고 반응을 했겠죠. 그리고 또 여성이 2% 상황은 남자들이 더 공정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기존에도 2%밖에 안 됐으니까요. 근데 반면 10%를 더 채용하겠다는 이런 조건에는 남성이고 여성이고 똑같이 공정하다고 인식을 했다고 합니다. 참 희한한 거죠? 통계적으로는 50%가 가장 공정한 건데도요. 이런 현상은 토크니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배제된 집단 구성 가운데 소수만을 받아들이는 명목상의 차별 시정 정책을 말한다. 토크니즘은 차별받는 집단의 극소수만 받아들이고도 차별에 대한 분노를 누그러뜨리는 효과가 있다. 기회가 열려있는 것처럼 보이고 노력하여 능력을 갖추면 누구나 성취할 수 있다는 기대를 주기 때문이다. 결국 현실은 이상적인 평등의 상황과는 꽤 먼 상태임에도 평등이 달성되었다고 여기는 착시 현상이다. 10%만 뽑는다고 해도 서로 공정하다 생각하는 거 보면 착시 현상이 맞죠? 차별이 없다는 생각은 어쩌면 내가 차별하는 사람이 아니길 바란다는 간절한 희망일 수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히려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이 역설적으로 차별을 하고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세 번째, 평범해 보이는 특권.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이런 말이 옛날 부당거래라는 영화의 대사가 있었습니다. 당신을 잘 대해준다면 그건 나의 호의일 뿐 당신의 권리는 아니라고 관계를 설정함으로써 무례함을 정당화시킨다. 일상에서 이 말은 요구가 부적절하다는 의미로 사용되곤 한다. 예를 들어보자. 어떤 사람이 매년 장애인 기간에 돈과 물품을 후원했다. 처음에는 후원에 대한 감사 인사를 크게 하더니 해가 지날수록 그 인사가 약해진다. 몇 년이 지나 기간에 장애인들이 별로 고마워하지 않는 것 같아 후원을 멈춘다. 그랬더니 어느 날 기관에서 연락이 온다. 왜 후원을 계속하지 않느냐고 묻는다. 이 말에 기분이 나빠진다. 호의를 계속 베풀었더니 권리인 줄 아는 것 같다. 후원은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했다. 요와 비슷한 내용이 저희 영상에도 있었죠. 은혜를 모르는 보육원 아이들 이런 식으로 영상에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려고 했더니 고가의 명품 패딩을 사다 달라고 그래서 자기도 어렵게 후원을 하고 있는데 너무나 그냥 당연하다시 비싼 걸 사달라니까 굉장히 어이없어 해서 후원을 끊겠다는 분노에 찼던 후원자가 있었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 내용과 같은 내용이네요. 이런 문제는 국가 단위로 확대해도 똑같답니다. 장애인이 당연한 권리로서 국가 예산을 요구하면 기분이 상한다는 거죠. 나라한테 고마워해야 한다. 고마워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베풀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으며 또 장애인의 시위 이런 것을 문제 삼는다고 합니다. 나는 호의를 베풀 수는 있지만 당신에게는 그런 권리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내가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 주고 말고를 결정할 수 있는 통제권이 온전히 나에게 있는 일종의 권력행위다. 이 단락에서 특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특권은 일부 사람만 향유하는 것이 아니라 특권이란 주어진 사회적 조건이 자신에게 유리해서 누리게 되는 온갖 혜택을 말한다. 무슨 말일까요? 불평등과 차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학자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가진 특권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발견인 이유가 있다. 일상적으로 누리는 이런 특권은 대개 의식적으로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조건이라서 많은 경우 눈치채지 못하기 때문이다. 특권은 말하자면
가진 자의 여유로서 가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느끼지 못하고 자연스럽고 편안한 상태이다. 가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느끼지 못하는 자연스럽고 편안한 상태. 이 상태가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정의라면은 나에게도 웬만한 사람한테는 특권이 해당이 될 겁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불편이 없는 구조물이나 제도가 누군가에게는 장애물이 되는 바로 그때 우리는 자신이 누린 특권을 발견할 수 있다. 결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이를 특권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결혼을 할 수 없는 동성 커플이 나타나기 전에.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한국에서 사는 것을 특권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한국에서 사는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 외국인이 나타나기 전에. 또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발견의 기회는 자주 오지 않는다. 오더라도 자신의 특권을 눈치채지 못하곤 한다. 미국으로 넘어가면 백인들의 특권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또 백인 중에서도 백인의 남성일 때 의식하지 못하는 특권이 많은 거죠. 특권을 알아차리는 확실한 계기는 그 특권이 흔들리는 경험을 할 때다. 더 이상 주류가 아닌 상황일 때, 그래서 전과 달리 불편해질 때, 지금까지 특권을 비로소 발견할 수 있다. 기존의 불평등 관계에서 바람직해 보이던 어떤 관습이 합리성을 의심받기 시작한 것이다.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부담을 통해 남성이 전통적으로 경제적인 지위에서 우위에 있음을 깨닫게 된다. 한국인으로서 혹은 남성으로서 이렇게 살기 힘든데 나에게 무슨 특권이 있냐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다. 불평등이란 말이 그렇듯 특권 역시 상대적인 개념이다. 다른 집단과 비교해서 자연스럽고 편안하고 유리한 질서가 있다는 것이지 삶이 절대적으로 쉽다는 의미가 아니다. 누구의 삶이 더 힘드냐는 논쟁은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모두가 똑같이 힘들다 이렇게 말하지도 않는다. 그보다는 서로 다르게 힘들다고 봐야 한다. 여기서 초점은 서로 다른 종류의 삶을 만드는 이 구조적 불평등이다. 그렇게 불평등에 관한 대화가 나는 힘들고 너는 편하다는 싸움이 돼서는 해결점을 찾을 수가 없다. 기울어진 공정성. 사람들은 고통받고 억압받는 상태에서도 부정의를 잘 인식하지 못한다고 말한다. 사람들이 부정의를 인식할 때는 기존에 익숙하고 자연스럽게 생각했던 상태가 자신에게 불리하게 변할 때이다. 편체계가 편안하게 느껴지는 사람이라면 평등으로서 진보가 그냥 달갑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옳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의 인종차별이 과거에 비해 얼마나 개선되었냐는 설문에 백인들은 많이 개선되었다 하고 또 흑인들은 별로 개선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경향이 꾸준히 나타난다고 합니다. 전망이라는 말이 있는데 손실의 가능성과 이익의 가능성 가운데 손실의 가능성에 대해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손실 회피 편향이라고 합니다. 이런 이론을 반영해서 미국 사회의 인종차별 개선은 특권을 잃은 백인의 입장에서 흑인보다 더 크게 체감한다고 합니다. 기존의 특권을 가진 사람에게는 사회가 평등해진 것이 손실로 느껴질 수 있다는 말이죠. 마치 그분들은 제로섬 게임처럼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상대가 이익을 얻으면 내가 손해를 본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앞으로 남성이 더 불평등한 사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합니다. 평등을 총량이 정해진 권리에 대한 경쟁이라고 여긴다면 누군가는 평등이 나의 불평등인 것처럼 느끼게 된다. 사실은 상대가 평등해지면 곧 나도 평등해지는 것이 더 논리적인 추론인데도 말이다. 문제는 이 모든 작용이 되게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는 사실이다. 세상이 기울어져 있음을 생각하지 않고 평등을 찾다 보면 불평등한 해법이 나오기 쉽다. 기울어진 땅에서 서서 양손으로 평행봉을 두면 평행봉 역시 똑같이 기울어진 것처럼 말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쉽게 버스나 비행기나 이런 걸 타는데 전혀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도 장애인들은 버스 타기가 굉장히 어렵고 시외버스는 더 어렵죠. 이런 것처럼 그들과 우리는 수평환선에서 출발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죠. 저자가 학생들 강의에서 이제 이런 장애인들이 버스 타는 문제 이런 문제를 인권 문제를 강의를 했더니 어떤 학생이 장애인이 버스를 타면 시간이 더 걸리고 돈을 더 많이 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학생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학생은 기울어진 세계 위에서 공정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비장애인 중심으로 설계된 질서 속에서 바라본다면 버스의 계단을 오르지 못하는 것은 장애인의 견합이고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다. 그러니 장애인이 비장애인들보다 돈을 더 많이 내는 것이 공정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평등이란 건 모든 사람한테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학생은 애초에 이제 비장애인 중심에서
유리한 속도와 효율성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길어진 운동량이라는 것을 잘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 인식으로 정치인들이 특히 많이 실수를 합니다. 또 경부 교육감이 연수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네요. 여교사는 최고의 신부감이다. 처녀 여자 교사들은 값이 높다. 이렇게 이런 발언을 했답니다. 교육감이 미쳤네요. 그쵸? 여성 교사를 동료 교사로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신부감, 더 나아가 값이 매겨진 상품으로 묘사했다. 그 여자 교사로서는 굉장히 모욕적이죠. 근데 그 교육감은 여교사를 추켜 세우려는 의도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서 있는 기울어진 세상에서 익숙한 생각이 상대방에겐 모욕이 될 수 있음을 알지 못한 것이다. 이제 1장 끝났네요. 1부에 1, 2, 3장까지 다 못하겠는데요. 2장은 다음에 할게요. 네, 오늘은 그냥 여기서 끝내고요. 다음 얘기는 또 어떤 얘기인지 궁금하죠. 하여튼 오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빠이.